안녕하십니까. 저는 20년째 복지 상담을 해오고 있는 최연수 상담사입니다. 요즘 들어 어르신들께서 깜짝 놀라 연락을 주시는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상담사님, 통장에 이상한 돈이 찍혔다고 갑자기 수급이 끊긴대요. 집도, 재산도, 상황도 변한 게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런 거죠? 이런 전화를 하루에도 몇 통씩 받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수급 중단 통보뿐 아니라 지금까지 받았던 생계급여 몇백만 원을 한꺼번에 돌려달라는 환수 통지까지 받으셨어요. 얼마 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75세 박할머님께서는 15년간 단 한 번도 문제없이 기초생활수급을 받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갑자기 동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고 며칠 뒤 수급 중단과 환수 통보가 함께 날아왔습니다. 할머님은 당황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매달 받아 살던 돈이 왜 끊기나요? 그 돈 생활비로 다 썼는데 이걸 지금 어디서 구해오라는 건가요? 그 허탈한 목소리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52세 김모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몸이 불편해 가끔 일용직 일을 하며 어렵게 살아가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급이 중단됐다는 통보가 왔고 역시 환수 요청까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할 수 있을 때 조금씩 벌었을 뿐입니다. 큰 돈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이처럼 최근 몇 달 사이 이전과는 다른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겪을까 말까 하던 사례들이 지금은 하루에도 여러 건씩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두 명의 특이한 사례가 아니라 분명히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60대 이 여사님 사례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분은 그 누구보다 조심스럽게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혹시나 규칙에서 벗어날까 늘 긴장하시며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만한 일은 아예 가까이도 안 하셨죠. 그런데 그런 분조차 어느 날 갑자기 조사 대상이 되셨습니다. 상담사님, 저는 진짜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이렇게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 지금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같은 대도시뿐 아니라 경북 봉화나 전남 곡성 같은 시골 마을에서도요.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런 분들 대부분이 일부러 숨긴 것도 속인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말로 몰랐던 것, 그게 전부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설마 이런 걸 신고해야 하나요? 이런 생각으로 넘겼던 부분들이 지금은 위반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현장에서 매일같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상담사님, 손주한테 받은 돈인데 설마 그것까지 걸릴 줄은 몰랐어요. 그냥 중고 냉장고 팔았던 건데 무슨 문제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왜 이렇게 갑자기 수급 중단이나 환수 통보가 늘어난 걸까요? 혹시 지금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고 없이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천 건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건데 최근에는 정말 심각하게 기준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예전엔 넘어가던 소액 거래나 일시적 입금들도 이제는 하나하나 확인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의 통장 거래 내역을 해마다 2차례 전산으로 자동 점검합니다. 그리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바로 개별 조사가 시작됩니다. 조사 대상이 되면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옵니다. 어르신, 통장 거래 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이 말을 들으셨다면 이미 뭔가 포착된 상태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2024년 3월 15일 김철수 입금 15만 원, 이건 무슨 돈인가요? 5월 20일 무통장 입금 8만 원, 누가 보냈죠? 7월 10일 계좌이체 12만 원, 어떤 목적의 돈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입금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설명이 애매하거나 증명 서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소득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건 경조사비예요. 일용직으로 하루 일하고 받은 돈이에요. 라고 말해도 근로계약서나 문자 메시지, 송금자와의 대화 내역 같은 증빙 자료가 없으면 인정이 안 됩니다. 실제로 상담했던 분 중 한 분은
중고나라에서 오래된 냉장고를 팔고 받은 30만 원 현금이 문제가 됐습니다. 직접 만나서 거래했고 별도 영수증이나 증빙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 30만 원은 미신고 소득으로 잡혀버렸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나는 그냥 살던 대로 살았을 뿐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수급 중단 혹은 환수 통보는 예외 없이 날아옵니다. 이제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요즘 조사는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꼼꼼하고 세밀하게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거래가 가장 위험할까요? 제가 지난 몇 년간 상담하면서 가장 자주 봤던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된 사례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조심해야 할 건 정기적인 입금입니다. 특히 가족이 매달 용돈 명목으로 보내주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가족끼리 도와주는 것이지만 시스템에서는 사적 이전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매달 10만 원씩 보내줬다면 1년이면 12회. 정기적 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2달에 한 번씩만 보내도 연 6회가 넘으면 전산상 정기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떤 분은 그럼 5번까지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횟수가 적더라도 금액이 크면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한 번에 수십만 원이 들어왔다면 일시적 고액소득으로 따로 조사될 수 있어요. 두 번째, 한 번에 많은 금액이 입금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15%, 즉 2025년 기준 약 38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한 번에 입금되면 자동으로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나 명절 때 자녀가 50만 원을 송금했다면 그것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절 용돈까지 신고해야 해요. 네,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일용직이나 임시로 일하고 받은 돈입니다. 김 씨 사례에서처럼 하루 일해서 받은 5만 원, 일주일 일해서 받은 30만 원, 모두 소득으로 기록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요즘은 소액이라도 전부 기록되고 누적되면 기준을 넘게 되니까요. 네 번째, 통장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금 내역입니다. 현금으로 받은 건 몰라도 계좌로 받은 돈은 전산에 남고 출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친구가 잠시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 중고 물품 판매 대금, 경조사비 등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요즘은 당근마켓, 중고나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많이들 이용하시죠? 판매글 캡처, 대화 내역, 택배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꼭 보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도 예외는 아닙니다. 결혼식 축의금, 장례식 부의금처럼 고액이 오가는 경우엔 단순 선의의 돈도 소득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결혼식 때 받은 큰 금액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환수입니다. 환수란 이미 받은 수급비를 모두 돌려달라는 통보입니다. 한 예로 매달 60만 원씩 2년 동안 수급을 받으셨던 분이 미신고 소득 판정을 받으면 무려 1,440만 원을 한꺼번에 반납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님, 그 돈 다 생활비로 썼는데 어디서 구해와요? 이건 실제로 들었던 말입니다. 막막하시죠? 하지만 지금의 제도는 몰랐으니까 넘어가자는 식이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즘 들어 이런 일이 갑자기 많아졌을까요? 사실 조사 방식 자체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확연히 엄격해졌습니다. 예전엔 문제되지 않던 것들도 지금은 조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산 시스템이 2024년 이후 한층 더 정교하게 업그레이드되면서 수급자의 모든 금융 흐름을 거의 실시간 수준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적 이전 소득, 즉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받은 금전 지원에 대한 기준이 이제는 정말로 너무도 엄격해졌습니다. 최근에는 가족이나 지인에게서 받은 용돈, 도움금도 예전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 통장은 괜찮은 건가? 어떤 거래는 반드시 소명해야 하는 걸까? 지금 바로 답을 드리고 싶지만 서둘러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지난 20년간의 현장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통장 관리법과 사전 예방 방법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모든 입금 내역은 반드시 기록하고 증빙을 남기세요. 10만 원이든 1만 원이든 통장에 돈이 들어왔으면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 간단하게 메모를 남기세요. 예, 2024년 1월 15일 둘째 아들 김철수 설날 용돈 10만 원. 그리고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면 화면 캡처를 해서 보관하세요. 지금은 설명보다 증거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가능하면 현금으로 받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줄 때 계좌이체보다는 직접 전달받는 현금을 권장드립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계좌 거래를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 번째, 정기적인 지원은 절대 숨기지 말고 미리 신고하세요. 자녀가 매달 용돈을 주고 있다면 나중에 들켜서 정기적 소득으로 간주되어 환수당하기 전에 사전에 자진 신고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수급비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어도 전액 환수보다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네 번째, 일용직이나 임시소득도 즉시 신고하세요. 하루 일해서 7만 원 벌었는데 괜찮겠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 달에 일용직으로 며칠 일했고 얼마를 벌었는지 주민센터에 간단히 신고만 하면 수급비에서 그만큼만 조정되고 끝납니다. 다섯 번째, 중고거래나 물품 판매 시에도 꼭 주의하세요. 당근마켓, 중고나라 같은 플랫폼에서 10만 원 이상 거래가 오갔다면 증빙 자료를 꼭 남기셔야 합니다. 판매글 화면 캡처, 구매자와의 메시지, 택배 송장 등 거래 내역을 남겨두면 소명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여섯 번째, 경조사비도 사전에 계획하세요. 결혼식, 장례식 등에서 받은 축의금이나 부의금도 고액일 경우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결혼식처럼 큰 돈이 오가는 경우엔 사전에 주민센터 상담을 받고 상황을 공유해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명, 즉 해명입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반드시 듣게 되는 말이 있어요. 이 입금은 무슨 돈인가요? 설명해 보세요. 이 질문에 얼마나 명확하게 합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느냐가 수급 자격 유지의 관건이 됩니다. 제가 실제로 도와드렸던 한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딸이 매달 20만 원씩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해당 내역이 정기적 소득으로 의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소명을 철저히 준비하셨어요. 딸이 결혼하고 따로 살게 된 후 외로워하시는 어머니께 매달 안부 겸 식사라도 하시라고 용돈을 드린 겁니다. 라는 설명과 함께 딸과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딸의 재직증명서, 수입 대비 송금 비율 자료까지 제출하셨어요. 그 결과 이 돈은 일회성 성격의 가족 지원으로 인정받아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아무 준비 없이 몰랐어요. 그냥 준 거예요. 라고만 말하면 억울하더라도 그대로 소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록, 증빙, 사전 상담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수급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 이미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수급이 중단되신 분이 계시다면 절대 먼저 당황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단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첫 번째, 주민센터에서 통장 거래 내역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라고 먼저 묻지 마세요. 이 말은 오히려 불필요한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하면 될까요? 혹시 함께 준비해야 할 서류가 더 있을까요? 그리고 통장을 제출하기 전에는 직접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고 설명이 필요한 입금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두 번째, 조사 과정에서 질문을 받을 때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요? 같은 말은 가장 좋지 않은 답변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대응하세요. 아, 그건 제가 기록해 둔 게 있어요.
잠시만요. 하시고 미리 적어둔 메모나 대화 캡처를 꺼내세요. 예를 들어 3월 15일에 김철수 이름으로 15만 원 입금된 건 어버이날을 앞두고 아들이 보낸 용돈입니다. 여기 아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환수 통지를 받으셨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절망만 하지 마시고 즉시 이의 신청을 준비하세요. 환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의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셔야 해요. 해당 입금은 정기적인 소득이 아닌 일회성 가족 도움입니다. 관련 증빙자료 대화 캡처, 송금 내역 등을 첨부합니다. 향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급이 중단되었더라도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단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면 재수급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용돈으로 수급이 중단되었다면 앞으로는 가족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확약서와 함께 수급 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건 절대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 같은 복지상담사,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 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세요. 제가 도와드렸던 분 중에는 혼자서 이의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고 설명 방식을 바꾸어 동일한 사실관계로 재신청했을 때 받아들여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하고 어떤 자료를 함께 내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는지 중요한 방법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통장에 들어오는 모든 돈은 반드시 기록하고 증빙하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언제,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 메모해 두고 관련된 대화 내용이나 문자도 캡처해 두시면 좋습니다. 둘째, 가족의 도움은 가능하면 현금으로 받으세요. 부득이하게 계좌이체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주민센터에 신고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일용직이나 단발성 소득도 절대 숨기지 마세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합니다. 그때그때 신고하시면 차감만 되고 나중에 환수되는 일은 막을 수 있어요. 넷째, 중고거래나 물품 판매도 모두 증빙을 남기세요. 거래글, 대화 캡처, 택배 영수증 등을 꼭 보관하세요. 다섯째, 경조사비 같은 예상치 못한 수입도 미리 상담받으세요. 특히 자녀 결혼, 큰 병원비 지출, 이사처럼 큰 돈이 오갈 일이 있을 땐 무조건 사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예를 들어 다음 달에 아들 결혼식인데 축의금 받은 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미리 물어보시면 대응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과도 미리 상의해 두세요. 앞으로 용돈 보낼 땐 꼭 미리 말해줘. 가능하면 현금으로 줘. 이렇게 미리 부탁해 두시면 정말 많은 일이 예방됩니다. 실제로 상담한 분 중에 해외에 사는 아들이 매달 용돈을 송금해 주셨는데 해외 송금은 더 눈에 띄는 내역이라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이럴 땐 꼭 미리 신고하세요. 또 병원비도 조심하셔야 해요. 가족이 도와준 큰 치료비, 수술비도 입금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병원 영수증, 진료 기록 등을 꼭 챙겨두세요. 요즘은 온라인 거래가 많아졌죠?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같은 간편 결제도 전부 기록에 남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심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괴롭히려고 만든 게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정해진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정확히 알고 지켜야 당당하게 도움받을 수 있어요. 혹시 지금까지 실수가 있으셨더라도 자책하지 마세요. 몰라서 그랬던 거니까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는 더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지상담사, 사회복지사,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세요. 저희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에겐 정말 큰 보람입니다. 15년 동안 수많은 억울한 사례를 보면서 이런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런 정보를 통해 월 수십만 원의 수급비를 지키시고 수백만 원의 환수 위험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생명줄 같은 정보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도움됐어요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어르신들의 안정된 생활을 지킬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꼭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이 콘텐츠는 더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와 실제 사례를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